그가 모스크바에 갈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가겠지. 너라면 모스크바에 가겠어? 어려워. 우크라이나 드론이 많아 위험한 곳이야. 그는 그곳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 몇 년 전 젊은 러시아 야당 정치인 보리스 nem초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통치가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는 인터뷰를 했었지. 그는 푸틴이 공포의 기계를 계속 돌릴 거라고 했어. 그 기계가 멈추는 날까지 말이야. 그리고 그 기계가 멈추면 붕괴는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올 거라고 했지. 평범한 시민들의 두려움 해소, 전선 실패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음.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겠다던 이에게 등을 돌리는 엘리트 계층으로 인해 붕괴가 올 거라고 했잖아. 그거 알아? nem초프는 그 인터뷰가 있은 지 1년도 안 돼요. 암살당했어. 그는 푸틴의 몰락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암살당한 거야. 그리고 이번 주 그 인터뷰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그가 예측했던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지금은 러시아 시민들이 스탈린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 관료들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득을 본 러시아 올리가르이들도 이제는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러시아인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 나라 관료들의 공개 처형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 한 주지사의 완전히 굴욕적인 개인적 붕괴가 연료 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물론 FSB 요원들이 왜 러시아 올리가르이들과 선정가들이 블라디미르 알지히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도록 조용히 내버려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며 푸틴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야. 이번 주 nem초프의 예측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러시아 관리들은 스탈린이 하던 것처럼 총살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푸틴이 진짜로 소련을 재건하고 있는 것 같네. 한번 들어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 어디든 긴 줄이 몇 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5-6시간씩 줄 서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2시에 출발했고 3시 반쯤 친구와 함께 그의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4시 반이었고 집에 도착해 2시간 반 자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자기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약탈하는 이 악마들 덕분에 젠장, 스탈린 시대처럼 그냥 벽에 세워놓고 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국민에게 이런 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행복이나 건강에 쓸 수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계획도 많고 휴가 계획도 많은데 이렇게 주유소 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사람에게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고 나서야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인간이긴 합니까? 불과 몇 년 전,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 전면적인 침공이 있기 전에 알렉세이 나발리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의 일부만 말해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그냥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맞서 출마했을 뿐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러시아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 대가로 그는 FSB 요원들에게 독살당해 굴락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총살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푸틴의 공포 체계가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의 거의 모든 주에서 겪고 있는 연료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300루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갤런당 약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이제 그 맥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중 일부는 유럽이 연료에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휘발유에 대해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갤런당 약 8, 9달러 정도를 지불합니다. 텍사스에선 이란 전쟁 이후 가격이 올랐는데도 갤런당 3달러에서 4달러를 냅니다. 러시아에선 갤런당 15달러를 내고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기름을 구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크렘린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보세요. 러시아 당국은 주간 휘발유 가격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항상 사용하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숫자를 없애세요. 크렘린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숨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러시아 거리, 특히 주유소가 있는 거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쁜데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직접 비난합니다. 영상에서 들은 음악은 블라디미르 푸틴 벽을 무너뜨려라 라는 곡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설 때 이 노래를 틀곤 합니다. 가끔 며칠씩 줄에 갇히기도 합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이 닷새 동안 줄에 있었지만 원하는 걸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러시아 정치인 관련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주지사는 러시아인들에게 여러분, 연료 위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연료를 사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부족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차에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도 연료 위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겠죠. 이제 주지사조차 자신의 차에 넣을 휘발유를 구하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시민들은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한 러시아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겪는 일이 단순한 연료 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그녀의 사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현재 줄에 갇혀 인터넷이 없어 연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해서 러시아에는 모바일 인터넷이 없습니다. 게다가 물론 전쟁의 여파가 이제 러시아 본토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는 그냥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주유소 직원이 줄 서 있는 모든 차들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기름이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휘발유가 없다고 해요. 우리는 21세기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 서비스가 안 돼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도 못하고 사업 운영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차에 기름도 넣을 수 없어요. 저는 집에 갈 기름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전쟁을 응원하던 러시아 선전가들이 이제는 도움을 구걸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건 텔레그램 채널 중 하나인데 이 남자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전쟁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가 폭파돼서 이제 휘발유를 전혀 구할 수 없게 됐다고요. 우크라이나인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형제 같은 민족입니다. 공격을 멈춰주세요. 이런 글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러시아 시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전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흘째도 기름을 못 넣고 닷새째도 연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5일 동안 줄을 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름을 못 넣었다는 거죠. 그 정도면 저는 그냥 차를 포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전체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일 때문에 꼭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게 시간 낭비해야 한다면 저는 기름을 더 넣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조차도 정부가 사회를 전혀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푸틴의 통치가 얼마나 나빴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 그 지도자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클립에서 한 러시아 여성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에 와서 자신을 깨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드론이 새벽 4시 30분부터 날았고 저는 6시 50분쯤 일어났어요. 엄마가 우리 위로 드론이 날고 있어. 뭔가 해야 해? 라고 했어요.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을 줄 몰랐지만 그냥 찍어보려 해요. 저는 더 이상 드라마를 만들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러시아에는 현재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여러 구역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류베르치 또는 류베르치 코텔리키 쪽이에요. 지금 제 창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드론이 근처의 여러 주거 건물을 공격해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소드푸드마켓, 화이트 다차, 그리고 몇몇 다른 장소들도요.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무서웠어요.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아무도 대피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예전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자다가 드론이 집으로 날아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 상황에 대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정말 이해가 돼요. 미사일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집을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경고해주지 않아요. 이미 오전 10시인데도 폭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드론이 날아드는 거거나 이미 불타고 있던 곳에서 일어난 폭발일 거예요. 정유소도 공격받았어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계단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독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비극이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그 규모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요. 오늘 저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비현실적인 불안감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부가 조치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되지 않아요. 인터넷과 VPN이 안 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전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스크바 주지사는 경미한 피해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우리가 직접 보고 있어요. 사상자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나라든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 말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어디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누구도 전쟁을 하거나 죽임을 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영상은 물론 사실 어떤 영상이든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민간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죠. 어디로 가고 안전하게 지낼 방법. 이런 상황을 피하는 법도 몰랐어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금지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찾지 않았죠. 새벽 5시 드론이 집으로 올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분노를 돌려야 하고 왜 그를 전복시키지 않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주장을 이해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많은 러시아인들, 특히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한 입장도 이해합니다. 정부에 맞서 일어나 그들을 전복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이란에서 단 이틀 만에 3만, 4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올해 초 이란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이 행동할 지도자라는 점을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좌에 있는 한 러시아 국민의 희생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이 그를 실패자로 인식하는 것보다 푸틴의 통치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들이 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발은 이 전쟁으로 실제로 이득을 본 올리가르이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푸틴 아래에서 부자가 된 억만장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멜리첸코, 러시아 최대의 산업가는 이 전쟁이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국 붕괴되거나 고립되거나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멜리첸코는 푸틴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부자로 공장들이 전쟁 경제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올리가리처럼 푸틴의 규칙에 따라 돈은 벌지만 정치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는 러시아 최상위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시사해줍니다. 이들은 1%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1% 중에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확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주유소에 연료 대기줄이 생기고 주먹다짐도 발생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강제 입대는 반감을 키우고 인플루언서들의 전쟁 불만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몰로셴코는 러시아에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군벌들이 자원과 핵무기를 두고 싸우는 무정부 상태로의 붕괴, 중국의 원자재 공급자이자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전락하는 것, 또는 유럽의 빈곤한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삶 등이 그 예입니다. 몰로셴코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북한처럼 안으로 움츠러들어 포위된 폐쇄 요새가 되어 성장과 자본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세계를 상대로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멜로셴코는 푸틴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원하는 변화는 사실상 1인 통치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해지고 강압 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첫 번째 올리가르이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다른 올리가르이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특한 점은 그가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아니면 얻었던 첫 번째 올리가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후 그가 계속 군사계약을 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년간 이 전쟁으로 큰 이익을 얻었고 이제는 전쟁의 방향과 러시아 미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상황에서 FSB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틴과 크렘린을 향한 비판이 여러 방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SB, 푸틴이 사실상 처음부터 만든 조직이죠. 그는 KGB 요원이었고 KGB가 FSB로 바뀌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KGB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아요. 그런데 그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러시아에서는 레무솔로프 같은 전직 선정가부터 멜리셴코 같은 올리가리, 그리고 최근 발다의 연설을 조롱하는 정보지의 사설까지 푸틴을 향한 전례 없는 비난이 점점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노 표출이 자연스럽고 조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 FSB가 약하게 대응하거나 아예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은 FSB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이 질문은 양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FSB가 앞으로 비판이 그들 기준의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단속에 나설까요? 아니면 FSB가 푸틴이 물러나거나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푸틴의 반대파 지도자가 약 10년 전, 아니 10년이 조금 넘었죠.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했던 예측입니다. 푸틴에 오랫동안 단대해온 보리스 넴초프가 한 말입니다. 사실 90년대에는 그가 옐친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등장해서 아주 빠르게 권력에 오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와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년 정도였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자리를 노리던 다른 인물들도 있었고 넴초프는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푸틴 이후 그의 삶은 좋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경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넴초프는 푸틴의 종말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푸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가 점점 퇴락해 노망에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더 잔인하고 비도덕적으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고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특성들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큰 권력을 가질수록 이런 퇴화 과정이 실제로 더 빨라집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러시아 국민뿐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 즉 나라를 고립시키고 위기로 몰아넣으며 모든 이웃 국가들과 갈등에 빠뜨리는 러시아 혐오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러시아 국민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 물론 그에게 합당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소셜미디어의 일부 영상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러시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러시아의 일부 평범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며 러시아 내에서 흔히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다른 지역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푸틴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고통과 상관없이 푸틴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푸틴의 축출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푸틴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여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곧 끝난다는 환상은 버리세요. 이것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될 겁니다. 더 확장될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더 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푸틴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푸틴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에게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푸틴이 전쟁을 끝낸다면 그는 이제 자신의 전쟁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가지고 올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에게 해결책을 요구할 거예요. 당신 인생 26년 동안 문제가 정말 해결된 적 있나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뭘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이제 당신이 보호받을 거라고요? 누가 당신 문제에 신경 쓴 적 있나요? 이런 환상,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고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합의하고 모든 걸 해결할 거라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요? 당신은 이 나라에서 자랐고 여기서 살고 있고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매일 더 나빠질 거고 매주, 매달, 매년 더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가 권력을 잇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될 거예요.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우익? 난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정말로요. 러시아 내 모든 이들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며 계속 글을 쓰고 주장하고 모든 것이 외부 세력 때문이고 정부가 그들과 싸운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멍청이거나 겁쟁이거나 배신자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러시아인의 생명이 정말로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 반대해야 해요. 휴전을 지지하고 이 전쟁의 종식을 원하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 즉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철수하길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전선에서 푸틴은 좋은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최근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쿠즈네츠크 마을을 해방시켰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해온 지역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에 동의하며 모두가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푸틴은 그런 요구를 할 만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푸틴은 대대적인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마을을 점령했다. 우리 군대가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7월 4일 푸틴은 대규모 회의 혹은 공개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참석할 때 그는 군복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그가 러시아 군대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는 KGB 출신이었는데 이게 군대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처럼 옷 입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그는 군 지휘관들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러시아군이 코네츠코 마을을 점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발음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건 우크라이나인들뿐 아니라 러시아 전쟁 선전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0월 푸틴이 쿠피안스크를 언급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외국 기자라면 쿠피안스크의 러시아군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시간 휴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일은 러시아 내 큰 반발을 일으켰어 멘트. 전쟁 선전가들은 쿠피안스크가 러시아 통제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공개적으로 쿠피안스크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결코 차르를 비난하지 않는 습관 혹은 정책이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을 탓하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 선전업계 사람들, 즉 그 업계에 속한 사람들은 러시아 군 총사령관인 게라시모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게라시모프가 푸틴에게 오정부를 준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 마을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젤렌스키의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푸틴이 정말로 이 마을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다면 푸틴이 직접 이 마을로 내려와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논의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는 이 마을에서요. 그런데 푸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젤렌스키의 발언에 대해
이제 젤렌스키가 평화 협상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젤렌스키가 모스크바에 갈지 여부는 이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이 러시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저희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코너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척파 씨가 최전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체 영상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 콘텐츠와 멤버십 회원을 위한 다른 모든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basic인사이더.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며 이런 보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마지막 전차전입니다. 그 후 저희는 어제 뉴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한 대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러시아 장갑차 두열을 상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영상 초반에 아주 영리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는 여기서 앞에 세 목표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목표물이 유일한 탈출로를 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목표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서 그는 자신 쪽으로 오는 유일한 다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다른 차량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서 한 번 빗나갔네요. 하지만 두 번째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의 장갑이 옆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갑은 정면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제 그는 적에게 취약한 측면을 노출시켰고 쾅! 적이 그를 맞췄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도되고 있다고 했죠? 이제 빠져나갈 방법도 돌아설 곳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T자 전술입니다. 알파벳 T에서 이들이 세로막대입니다. 가로막대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총을 멀리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조준점을 위아래로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전차를 격파할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전차,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는 전부 뒤에서 쏴버릴 겁니다. 좋아, 이제 장약이 유폭하고 있어. 해치에서 나오는 불꽃 보여? 그래. 그게 포탑 안에서 추진제가 타고 있는 거야. 좋아, 저기 레오파르드가 있네. 좋아, 저 친구가 전진하며 사격 후 바로 이동해. 봐, 그는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고 있어. 그래서 그는 지금 옆 도로에 있는 저 녀석들과 교전 중이야. 그래, 이건 정말 그 탱크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한 대의 탱크로 다가오는 적의 대열과 싸우고 싶진 않잖아. 그렇지? 이건 기술과 훈련, 그리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 그치, 그리고 그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는 봐봐. 이건 정말 대단해. 이건 그 무기를 정말 멋지게 다루는 거야. 그 승무원들의 훌륭한 호흡, 드론과의 멋진 협력도 있었지. 드론은 모든 장면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폭탄까지 투하해서 유튜브에 올렸어.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사일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 그를 공격해. 그래. 그래서 에이타금스의 사거리는 위키피디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길지만 지금은 그냥 300km라고 하자. ATACMS는 아직도 수량이 많지 않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ATACMS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부분의 ATACMS는 집속탄으로 무장되어 있어. 케르치 다리 같은 목표물이나 크림반도의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참고로 이런 목표들은 과거에 에이테카메스로 공격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은 단일 탄도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속탄이 들어있는 대신에 큰 탄두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사실 에테컴스는 토마호크 해상 공격 미사일과 똑같은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좋은 소식 있어.
단일 탄두를 만드는 게 집속탄 탄두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그래서 곧 이 더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전쟁 결과를 바꾸진 않아.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될 거야.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긴 사거리의 T-LAM, 예를 들어 토마호크 같은 전술 지상 공격 미사일을 주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만들었지, 맞지? 우크라이나가 제로라인에서 500km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고 싶을 때 그들은 직접 만든 드론, 루나 NG 같은 드론이나 사거리가 되는 다른 드론들을 보낸다.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야.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총사령관이 이걸 1000일 전에 했을 수도 있었어. 그는 퇴임하는 길목에서야 이걸 하기로 한 거야. 나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야. 나는 군인이지만 이건 총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할 거야. 맞지? 이건 그런 일이야. 우크라이나가 가져야 했던 건데 이제야 갖게 됐어. 늦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보자. 여기서도 드론 방어용 철망을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지뢰로 파손됐어. 그래, 이 친구들은 아니야. 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 하지만 봐, 얘네들도 운이 좋아. 이게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았거든. 이 친구 다윈상을 받을 놈인데 지금 지뢰밭을 돌아다니고 있어. 운이 좋으면 얘가 무게가 부족해 대전차 지뢰가 안 터질 거야. 하지만 거기에는 대인 지뢰도 섞여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 이 전차에는 원래 반응 장갑이 장착돼 있어야 했어. 그리고 저기 원래 반응 장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지. 맞지? 알다시피 그들은 그 자리를 채웠어. 대전차 미사일이 맞으면 터지는 폭발성 반응 장갑은 외부에 볼트로 고정하는 폭약 조각이야. 미사일이 맞으면 그게 터져나가. 그래서 그 반응 폭발로 인해 적이 쏘는 성형 작약탄의 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하지만 러시아, 알다시피 러시아의 Acme Industry라는 곳에서 반응 장갑을 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녹인 타이어로 만든 고무 블록을 팔고 있어. 그건 폭발성도 아니고 반응성도 아니고 장갑도 아니야. 바로 그거야. 그게 러시아 군대의 구조적인 사기 행각이지. 그게 바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질 이유 중 하나야. 내가 대담하게 예측할게. 다가오는 주에는 하루 사상자가 2000명까지 늘어날 거야. 그들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만약 하루에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1년에 70만 명을 잃게 되는 거야. 그게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를 모두 포함한 숫자지만 그건 지속될 수 없어. 그냥 불가능해. 또한 보너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상자와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예산의 약 6%나 됩니다. 러시아 보너스에 지원한다면 췌장암에 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보너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푸틴은 아직 대규모 동원을 안 했어요.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자 40만 명이 징집됐고 또 40만 명은 나라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들이었어요. 이들은 군 복무 연령대의 남성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또다시 동원령을 내리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맞죠? 해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죠. 게다가 이미 70만 명의 가장들을 경제에서 빼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었거나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두 다리를 잃고도 전선으로 다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도 봤습니다. 전선으로 다시 보내진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죠. 비인도적인 건 물론이고 나치조차도 다리 없는 사람을 전선에 다시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악함은 마치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에요. 제국이 할 법한 온갖 짓을 이 사람들은 매일 해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